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어제 판사가 법정에서 한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판결문에 없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적인 계엄 상황에서의 소신 없음과 선배 법관들의 잘못에 대해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권혁중 부장판사가 재판장에서 한 말입니다. 아쉽게도 윤석열 계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80년대 전두환 계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80년대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5년 징역형을 받았던 김동현 씨 재심에서 무죄 판결받았습니다. 이분이 한 일이요. 이런 겁니다. 전두환 정권이 무서워서 스웨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기구에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요. 망명하려고 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다음에 불법 구금되고 고문당하고 25살에 대법원 유죄 판결 받아서 죄인이 됐다가 어제 68살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씨의 계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며칠 동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조차도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국회로 달려갔던 순간에 사법부의 판단은 없었습니다. 포고령과 계엄 선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씨의 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두환 씨의 계엄이 성공했을 때하고 비슷한 일이 펼쳐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 중에 김동현 씨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때 판사님들 어떻게 하려고 하셨나요? 판결로 말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이미 봤습니다. 과거의 판결로 말씀하셨잖아요. 성공한 계엄에는 복종한다. 그리고 수십 년 뒤에 재심으로 바로 잡으면 된다. 이게 사법 정의는 아니죠. 26일에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열리죠. 법관의 독립성에 대해서 논의하시죠. 처절한 반성부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5월 22일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류혁의 내부 보고서 시작합니다. 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예. 네. 확실하게 전이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전엔 전 아니죠? 이거 전이죠. 계속 이제 뭐 지금은 이제 현직 감찰관이 또 생겨가지고 네. 임명이 되셔서. 네. 새로 임명된 감찰관을 보니까 좀 느낌이 어떠십니까? 좀 뭐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두 사람 다 뭐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이라서. 고생 좀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참 어려운 자리일 것 같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좀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관련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뭐 대선이 지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먼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안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헌재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받은 검사 3명,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해서 직무정지됐다가 헌재에서는 기각해서 돌아간 현직 복귀한 검사 3분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정확하게 어떤 일일까요? 이건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사 3명 중에 안동환 부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유우성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탄핵 소추가 됐었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인가? 그러니까 그 기소했던 것이 나중에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고 탄핵 소추가 됐었는데 본인은 그 탄핵 소추가 비록 기각이 됐지만 이 안동환 부장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계속 이제 더 이상 검찰에 남아 있고 싶지 않다. 그 사건 관련된 다른 분들은 다 그만두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그만두겠다는 의지를 표시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창수, 조상원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아주 이례적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2002년도에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 고문치사 사건 혹시 있었습니다.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이 살인 피의자 조사를 하다가 그 피의자가 어떻게 보면 고문당해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현장에서 사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 때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검찰총장 이명재 검찰총장이 사직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검사장 김진환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뭐 한직을 좀 돌아다니다가 사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보면 그리고 동반 사이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가 그 다음 자리가 거의 고검장으로 가는 것이 보장된 자리라서 이런 식으로 사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하면 보통 고검장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기에 또 검찰총장을 노려볼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전임 중앙검사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산고검장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근데 지금 중앙검사장이 동반 사이를 그것도 도이치모터스 뭐 이런 사건들 명품백 뭐 이런 사건들과 관련해 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그 GV 최고 책임자 두 사람이 사직을 했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러면 조상원 4차장 검사인데요. 그렇습니다. 4차장 검사. 요 차장 검사가 그 지휘 라인 김건희 씨 사건에 지휘 라인에 있었고. 세 사람인데 이제 그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차장, 최재원 부장인데 최재원 부장만 남아 있고 이 지휘부에 있는 두 사람이 사직을 했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뭐 힘들고 그래서 그만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뭐 어떤 속내가 있겠죠. 그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불기소 처분했었고 비난 많이 받았지만 6월 2일자로 본인들이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는 건데 그 6월 2일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6월 3일이 대선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만약의 경우에 본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이유로 들었다면 그리고 검찰에 최대한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라면 저 같으면은 탄핵 청구가 기각이 되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탄핵 기각됐으니 명예는 회복됐다. 하지만 난 더 이상 이렇게 건강이라던가 그 다음에 내가 했던 처분이라든가 결정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조직에 부담을 주고 싶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떠나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직을 던질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와가지고 그 정권 교체 시기에 본인들에게 뭐 앞으로 어마어마한 책임이 추궁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수사팀 여태까지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검사들이 13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런 후배들을 다 버리고 그냥 본인들이 사직을 택한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도의적으로 개선 안 된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결정이라고 한다던가 뭐 이렇게 논란이 있는 사건을 논란이 있는 방식으로 처리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본인이 마음 고생하는 거는 본인이 감수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은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형사 사건이라든가 뭐 형사 수사라든가 징계 절차 그리고 사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나중에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사직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바로 말씀 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내더라도 그냥 사직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 6월 2일을 희망퇴직일자로 했다는데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 사직을 하기로 했으면 건강 때문에 그러면 바로 사직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6월 2일이라는 대선 바로 전날에 본인이 뭐 할 말 하고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6월 2일날 퇴임사에서 무슨 말을 할지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조직에 부담을 주고 떠나는 사람이니까 정말 조직에 미안합니다라는 정도의 말이라면 모르겠지만 또 어떤 말을 하고 떠날지 모르겠어요. 대선 직전에 또 정치적인 불씨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직을 했을 때는 바로 사직 허용 여부를 대검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징계 절차라든가 수사 절차가 계속 중이면 사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징계나 수사 절차가 진행 지금 징계 절차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소환하지 않고 휴대폰 맡기고 조사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총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때 당시에 진상 확인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원석 총장은 엄정한 수사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검찰청 이외에 뭐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총장의 지시를 완전히 듣지 않고 조사를 받았거든요.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하나 문제될 수가 있고. 방문해서 휴대폰은까지 압수당한 채로 조사를 한 거죠. 논란이 있는 방법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건 참 어떻게 보면
검찰 역사상 그런 경우가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특혜 조사였던 것 같은데 그 점도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공수처에 고발됐을 겁니다. 직권남용으로. 그 1차 어떤 건인가요?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직권을 남용하고 뭐 이렇게 그 후배 검사들에게 뭐 지시 이런 것을 잘못된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으로 고소 고발이 되어 있을 텐데 징계 절차라던가 형사 사건이 계속 중이면 바로 사직이 수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 절차나 형사 사건 절차가 모두 다 마무리되어야만 명예퇴직이 가능하고 형사 사건 절차가 있을 경우에는 이 형사 사건 절차가 혹시라도 징계 절차로 이어졌을 경우에 중징계 사안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 단순한 그냥 그 의원 면직조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검사징계법이라던가 이런 그 법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대검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법무부 감찰관이 법무부 감찰관이 사실은 그 검사들이 일을 하다 보면 그 민원인들로부터 좀 터무니없는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소 고발이 이게 중징계 사안에 해당할지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고소 고발 사건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 확인을 거쳐서 어떤 경우에는 명예퇴직이 허용되기도 하고 의원 면직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권이 바뀌면 의원 면직 수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명퇴는 물론이거니와 의원 면직조차도 안 되고 계속 수사라든가 징계 절차에 끌려다닐 더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이 있고 의원 면직은 일반적인 자발적인 퇴사하고 그렇습니다.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이제 명예퇴직 수당 20년 이상 재직하고 나서 명퇴를 신청하면 검사의 경우에는 많게는 한 3억 정도, 3억 정도의 명퇴 수당을 받고 추가로 연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 공무원 연금 받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퇴직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종의 그 퇴직금이라고는 안 부르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정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미리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괜찮네요. 나가서 또 변호사 개업하시면 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명퇴라던가 혹은 그 명퇴금을 포기하고라도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명퇴는 어떤 경우에 주어지나요? 명퇴는 일체의 징계라던가 혹은 그 수사 절차의 그 대상이 아닐 경우에 아주 깨끗하게 그냥 직무를 수행했고 그 말 그대로 명예롭게 직무를 20년간 수행해가지고 아무런 하자 없이 그 직을 마무리했을 때 명퇴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런 명퇴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최종적인 권한이 감찰관한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감찰관 어쨌든 현재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검찰 내부에서 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 6월 3일을 전후해서 저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그냥 그 내보낼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본인도 6월 2일자로 법무부 장관을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일의 주축은 결국 그 지금 용산에 있는 양분, 그다음에 저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보낼 사람들 다 내보내고 본인들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 합니다. 참 알뜰하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어쨌든 공적인 자리에 있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130명이나 되는 그 후배 검사들의 처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정말 아무도 뭐 낙동강 오리알 같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나서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그 주된 표적이 되어서라도 어떻게 보면 후배들을 챙겨줘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본인 입장만 챙기는 거 보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계엄 사태에서 보여준 그 부하들에 대해 책임 전가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보면서도 뭐 저는 윗분들은 아주 날카롭게 뭐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후배들에 대해서는 뭐 좀 험한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좀 참 제가 여태까지 봤던 선배 그리고 검찰 조직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좀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만두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검사의 모습이라는 게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에 휘말려서 우리 많은 분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보지만 그래도 네. 괜찮은 검사들은 이럴 것이라는 상이 있어요. 그거는 네. 좀 검사 생활할 때는 조금 가난하고 이제 먹는 거 잘 못 챙겨 먹고 그러면서도 밤새서 수사하고 그러면서 후배들 잘 챙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범죄자를 체포해서 격리시키는 일을 한다. 정의로운 일을 한다. 이런 이미지가 사실은 최고로 가질 수 있는 이미지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그게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든 좀 잘 챙기면서 퇴직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나가도 뭐 저 이창수 중앙검사장의 경우에는 뭐 배우자도 변호사고 그러니까 네. 뭐 생활은 별 지장이 없을 것이고 뭐 지금 저 공수처에서는 네. 어찌되었던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네. 사직할 검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최소한 수사 즉시 네. 나중에 아니 무혐의가 되던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던 신속하게 좀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네. 그런 신속한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뭐 예전에 검찰 선배, 그러니까 저는 선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선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사받거나 비난받을 상황이 되니까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계속 몇 년간 떠돌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들어와가지고 뭐 자기가 한 행동을 합리화하는 책 누구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합리화하는 책을 쓰고 그거 뭐 열심히 그랬던 분도 있거든요. 저 어떻게 보면은 그 책의 내용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비겁하죠. 근데 그런 것처럼 뭐 이 사건 끝나고 나서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뭐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말 못하거든요. 네네. 출국금지 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빨리 취해야 될 텐데 그 출국금지 조치 의뢰를 하는 것도 법무부입니다. 근데 법무부에서 6월 3일 이전에 그 출국금지 조치를 받아줄지 모르겠네요. 참 답답한 그러니까 상황이네요. 참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면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그렇습니다만 모질게 굴면 모진 행동에 대한 대가라든가 업보는 결국은 본인 마음에 받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참 이 본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도 본인들이 행동 이 수사 방식 이런 거에 대한 비난인 만큼 당당했으면 좋겠는데 당당하지 못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근데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이제 서울 고검에서 지금 그 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은 도이치모터스의 경우에는 재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하고 명품백이라든가 건진법사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명태균 사건 이런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3월 23일 날 탄핵 기각돼서 복귀하면서 본인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5월 23일이 넘어섰죠. 지금 딱 석 달이 2달 지났습니다. 2달 됐는데 아직 소환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고 소환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이유 되면서 출석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끝났습니다. 거기까지 한 게 다거든요. 그래놓고도 6월 2일까지 그리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를 들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딱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명예라든가 검찰 조직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하다못해 자기가 건강이 문제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라면 탄핵 기각됐으니 명예는 회복됐고 그렇죠. 그러니 검찰 조직에 부담 안 주고 내가 이미 그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사람이 그 사건을 지휘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내가 몸이 아픈데 그걸 그 끝까지 지휘하고 나가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 본인의 명예도 지키지 못하고 조직의 명예도 지키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잘 좀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수사 내용을 좀 들여다 볼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금 이 사건 서울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 측에 고가의 샤넬백을 전달한 게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다. 그리고 뭐 이거 중간에 택갈이라고 그러던데 가가지고 바꾸고 교환하고 뭐 이런 것도 비서가 가서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수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진행하고 있죠. 저도 이 변명을 서해 외곽에 나가 있는 외딴 섬에 가서 제가 지금 지난 주말에 섬에 나가 있었는데 섬도 요즘에 인터넷이 잘 돼가지고 이 주말에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민박집에서 누워 있다가 이 밤에 들어가고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막 갑자기 웃었더니 그 친구들은 이제 뉴스도 안 보고 이제 그 섬에 와 있는 동안 어떻게 보면 피정 비슷하게 이제 숨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정말 터무니없는 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참 그 사람 이렇게 이 변명이라는 건 좀 상식적이어야죠. 이 흐름 증거관계에 따라서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게 좀 상식적이어야 하고 물론 비상식적인 것이 진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변명의 어떤 부분이 지금 보면은 그 얘기하는 것이 본인이 그 교환을 그 수행비서에게 시켜가지고 교환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추가금을 주고 교환을 시켰다. 근데 합리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본다면 선물을 줬더니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조금 더 다른 상품을 말씀하시네요. 우리 윗분이. 예, 그러니까 그걸로 바꿔주시죠. 아, 그러라고. 그럼 내가 추가금 줄 테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바꾸시라고 하라고. 이게 상식에 맞죠. 그렇죠. 그래서 바꿨다라고 하면 물 흐르듯 흐르죠. 그런데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 수행비서한테 돈을 줘가면서 친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시켰다. 그게 우연히 그 심부름을 시킨 것이 우연히 김건희 씨 비서다. 이거는 좀 비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이게 좀 아주 궁색한 걸 넘어서서 비상식의 어떻게 보면 본인 남편이 한 변명보다도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냐, 의원이 아니라 인원 끌어내라고 했다. 이거보다도 더 비상식적이다. 만약에 경우에 본인 남편이 검사였다면 그런 변명을 하는 피의자에게 뭐라고 추궁을 했을지 그걸 묻고 싶어요. 정말 이거는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상식적인 거라면 그런 비상식적인 추론을 입증할 만한 아주 특단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가방 잃어버렸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당연히 뭐 가방을 숨겼거나 혹은 뭐 화가 나서 문제가 되는 걸 보고 아이고 뭐 꼴 보기 싫어서 버렸다 이런 표현이라면 모르겠는데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중앙지검장 그만두고 했지만 좀 수사의 속도를 붙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게 6월 2일 날 사직서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 결국은 그때까지 수사를 지연하겠다라는 취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지금 최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겠다. 명태균 사건도 그렇고 뭐 건진법사 사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군요. 어쨌든 정권이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는 넘어가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그 중앙검사장 4차장이라는 중요한 의사결정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 부장이 그걸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원들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인데 과거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검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관청으로서 뭐 하나의 뭐 기계 있는 검사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뭐 그런 검사 개개인의 역량이 중요했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라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달라졌습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검사 한 사람이 좀 이렇게 한 사람이 각각의 뭐 검찰청 비슷하게 예전은 좀 그게 이제 바람직스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검사들 중에 아주 유명한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들 수사팀을 본인이 꾸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능력으로 본인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파견도 받고. 여기저기서 막 사람 구해가지고. 사람 구해가지고.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보면 막 수사 책임자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총장 같은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들 방 같은데 가보면 이건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로 그 한 방에 한 20명, 30명 정도까지. 강력부 같은 경우에는 한 10대 명 정도. 뭐 구청, 뭐 세무서, 뭐 각 곳에서 파견을 받아서 이분들이 다 비공식 파견이에요. 자기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그 지금 이름만 들면 뭐 아실 수 있는 아주 유명하신 분들 국회의원까지 하고 나가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유명한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수사팀을 꾸려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공식적인 이 팀으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장 없어지고 차장검사 없어지면 이게 지금 누가 책임을 지냐 이렇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사는 지연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수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본인들이 6월 2일까지 버티다 나가는 것이 그 사건 수사를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는 여쭤보겠습니다. 짤막하게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기현 부장판사 접대 의혹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본인이 사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저 심란할 겁니다. 이 사진이 어떻게 유출됐을까부터 시작해서 그 세 사람 찍은 사진이던데 그 사진이랑 그 당사자와의 관계라든가 이거는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 잘 알 테니까 지금이라도 뭐 어떤 내용인지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밝히고 윤리감사실에서도 저도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빨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에서도 수사 착수를 했던데요? 공수처에서도 수사 착수를 했겠지만은 공수처에서도 결국 윤리감사실에서 진상 확인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아마 처리가 될 것이고 그 판검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독점적인 수사 권한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그게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면 공수처에서 바로 이첩받아서 조치를 취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라면 핵심적인 그 쟁점은 뭐가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직무 관련자라면 뇌물이 되는 거고요. 직무 관련자가 아니라면은 청탁금지법 위반 이게 되는 것이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 뭐 100만 원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00만 원이 안 넘더라도 저런 사진이 유출됐다든가 본인이 뭐 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법관으로서의 그 의무, 청렴 의무 이런 것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징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냥 동기 변호사 이런 경우에는 그게 직무 관련자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사건을 봐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 됩니다. 실제로 사건을 가지고 있는지 단순하게 향후에 사건이 그 재판부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는 좀 곤란하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다르게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직무 관련자 아니야? 변호사라면 일반적으로 직무 관련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징계 사건에 있어서의 그 선례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 지기현 판사가 해명한 건 혹시 보셨어요? 해명 재판장에서 했는데. 그 재판장에서 그 말씀하신 거죠. 월요일 날인가 그 윤석열 씨 재판에서. 네네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사진 공개 전에 했던 해명이라서 본인도 그 해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해명인지 그게 의문입니다. 일단 저 자리는 삼겹살 먹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리고 그런 해명은 안 내놓는 이만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 그 무대응으로 일관할 거라면 그냥 현장에서는 그냥 근데 지기현 부장이랑 오랫동안 친분을 이어왔던 그 뭐 언론인 한 분 말씀에 의하면 그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쾌활하고 그렇긴 하답니다. 근데 그리고 뭐 이렇게 만남에 있어서 확실하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그 일부 법조인들 중에는 아예 외부 사람들 안 만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좀 심할 정도로. 근데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 보니까 잘 어울리는 성격이었다. 진상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껍데기는 가라. 이 두 분 모시고 또 유쾌한 뉴스토크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네, 껍데기는 가라 시간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그리고 이승원 시사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래서 김용남, 김종대, 신인규, 네. 박영식 이렇게 네 분이 책을 쓰신 거예요? 책이 나왔습니다. 대망론? 예, 새로운 라면 받침. 네. 대망이면 옛날에 뭐 오다 노부나가 나오고 막.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대안과 희망을 논하다의 줄임말이고요. 예, 이게 갑자기 방송 중에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너무 대단히 홍보 아니에요. 예, 감사한데. 예. 아무튼 개혁 과제들이 만약에 다음 정부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파트들을 좀 해야 되느냐.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공저로 담았고요. 네. 사실은 굉장히 다들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주로 리딩을 하시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저 숟가락 하나만 올렸을 뿐입니다. 아니 뭐 혼자 일 다 하셨을 것 같은 분. 아닙니다. 멤버를 보니까 딴 분들은 글을 쓰실 시간이 없는 분들이고 박영식 에디터님은 글을 쓰실 시간이 없지만 잠을 줄여서 하셨어요. 예, 뭐 어떻게 좀 힘들게 라면 받침을 만들었습니다. 예,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화제가 그 단일화가 지금 계속 화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 쪽하고 국민의힘 쪽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뭐 티키타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일단은 어제 개혁신당의 공보단장인 이동훈 공보단장이 페이스북에 폭로를 했는데요. 친윤 쪽에서 주로 이제 연락이 와서 국민의힘 친윤 당권파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일단 당을 먹게 해주겠다. 단일화를 김문수로 하게 되면 이준석 후보가 차후에 당권을 가져가라, 당을 먹어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한다라는 식의 단일화 거래. 네, 잠깐만요. 이준석 긴급 기자회견 한다고 합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 오른쪽 빈칸에 기표용으로 꾹 눌러 찍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내일의 투자는 가장 효능감 있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 최근 모든 여론조사 지표는 이준석으로의 전략적 선택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략적 선택의 시간입니다. 곧 역전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외부의 회의와 압력에도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마음대로 돈을 펑펑 써도 괜찮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스트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합리와 효율 그리고 책임이 중심이 되는 정부입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자신의 주장이 틀린 것이 분명한데도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에게 오히려 바보라고 조롱하는 로마 황제 코모두스와 같은 암군의 세상이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 말할 수 있는 이성과 과학이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극단적 총통의 시대가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협력하는 상식적 협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정상회담 자리에 가서 멀뚱히 서 있거나 졸거나 가식적인 웃음만 지어 보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와이셔츠 바람으로 세계 정상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상식적인 능력을 갖춘 대통령을 두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비상개혁을 선포한 폭군의 세상이 아니고 윤석열을 몰아냈더니 푸른 점퍼로 갈아입은 또 다른 윤석열, 다시 빨간 옷을 차려입은 작은 윤석열이 등장하는 세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치 기적을 이루었다고 세계 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전진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러한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고, 국민께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저는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6월 3일 본투표일까지 앞으로 12일 남았습니다. 야당에 선포된 무지몽매한 비상계엄령을 단 몇 시간 만에 해제할 듯 두 개의 거탑을 무너뜨리기에 12일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2025년 6월 4일 아침부터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 돌파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해 주십시오. 정권 교환이 아니라 진짜 정권 교체, 원칙 위에 바로선 합리적 개혁 정치의 재건, 그리고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하는 국민을 설득하는 새로운 정부로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며칠간 저에게 단일화 운운하면서 국민의힘이 다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리고 이번 선거를 비전의 선거가 아니라 난장판으로 만드는 시도였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특히 그 당의 방송 패널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방송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선거판을 어지럽힌 것에 대해 가지고는 그분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해 소지를 이제 완전히 없애기 위해 가지고 오전부터 제가 아마 전화 걸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모든 전화번호에 대해서 수신 거부 및 차단을 설정해 놓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인사와도 이 단일화에 관해서 소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을 이루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정말 모욕적이었다는 것은 정말 제가 4년 전에 정말 어떤 개인적인 욕망보다도 공익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의 정치 재건과 복원을 위해 가지고 노력했던 그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찰나와도 같은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봄에 대해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회복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가지고 누가 그것을 짓밟았고 누가 그것을 다시 바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을 주저했고, 그들이 오히려 10수년간 보여줬던 보수 정치에서 가장 민낯치고 저열한 형태의 배신자 담론으로 단일화 담론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이준석을 배신자로 만들겠다는 그 시도, 어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 함을 올릴 때마다 무한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저한테 2022년도에 상스러운 욕으로 문자를 날리던 분들이 그 문자가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에는 저에게 자살 종용하던 분들이 2025년에는 저에게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저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의 사람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행위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감정선을 가진 사람들과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상 감정을 자극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혁신당은 정말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관심사가 없음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했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일단 요약하면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단일화하지 않겠다. 뭐 이거인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이 입장은 이미 예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5시에 기자회견을 잡아놨다가 5시 20분으로 시간이 옮겨진 거고 이미 언론에 좀 풀이 됐는데 보니까 단일화 요구를 국민으로부터 받아왔는데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대선을 완주하겠다. 공식 선언을 한 것이고 국민들이 받아볼 투표용지에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이니까 여기에다 투표를 해달라.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을 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동훈 공보단장이 국민의힘의 당권파인 친윤 인사들로부터 받는 개혁신당 요구, 공보단장이죠. 예, 개혁신당 공보단장이 국민의힘 친윤 당권파 인사들로부터 요구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상의 뭐 요청이라든지 뭐 부탁이라든지 넘어오면은 국민의힘을 다 그냥 당신들이 먹어라. 당권을 가져가라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지금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을 미뤄 짐작컨대 들어보니까 뭐 문자 메시지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이제 협박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어떤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까지도 이준석에게 지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단일화 압박이라든지 협박 시도가 있다라는 걸로 지금 좀 읽혀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느낀 건 일단 첫 번째 인상은 이준석 후보나 개혁신당의 이동훈 공보단장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언론을 잘 활용하는 감각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선이 이제 뭐 보름이 아니라 12일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들의 이목을 잡아 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무적 판단이 있는 사안인데 또 하나의 단일화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 완주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죠. 근데 이게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준석 후보로의 표심을 좀 응집시키고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오늘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 쪽이 상당히 좀 한바구음 지을 만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따 저희가 언급도 하겠습니다만은 뭐 여론조사 지금 잠깐 보시죠. M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가 3%가 올라간 10% 정도의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다른 한국갤럽 조사가 원래 정기조사가 아닌 여타 다른 언론사에서 의뢰받은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10% 가깝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자릿수에 대한 어떤 확신을 뒷받침해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보니 이런 기자회견에도 마찬가지로 좀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좀 해보고요. 저희가 뭐 이 얘기는 더 앞으로 이어갈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단일화 거부 완주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사실 이준석 후보는 자기 모든 전화를 수신 차단하겠다. 그런 입장도 밝혔었어요. 예, 정치공학적 단일화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전화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라면서 필요한 연락은 공보 담당이나 당 관계자로부터 받을 테니 자기는 모든 전화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요게 전국 지표조사죠. 방금 나간 게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이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세 분 다, 세 후보 다 오차범위 바깥으로 이제 벌어져 있는 거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세한 건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니까 국민의힘이 한 몇 달 동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주다가 이제 이준석 선거운동으로 돌아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띄워줘요? 어제 극장에서 주무셨던 윤석열 씨가 어쨌든 지금 이재명 선거운동 뭐 1호로 지금 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의 선거운동 1호로 뛰는 건 역시 국민의힘이다. 김문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뭔가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약간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얘기를 정말 꼭 하고 싶은 게 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담는 거는 정말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노무현의 팬으로서 어떻게 노무현의 이름을 저런 사람이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이고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준석의 정치 언어는 분열이고 갈라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에 대한 공격, 여성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에서 어떻게 저렇게 분열적인 이야기만 하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해 왔는지가 굉장히 신기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역 감정 타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노원에서 뼈를 묻겠다고 했던 게 이준석 아니었어요? 동탄에 왜 갔습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떨어질 거 알면서도 지역 감정을 타파하기 위해서 가셨던 분이에요. 부산에서 계속 네,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지역 감정이든 이 모든 것들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노무현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모욕적이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이 모욕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일부러 사용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이준석 후보가 자신이 모욕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한 100배 정도는 제가 모욕적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런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에디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로 약간 올라가서 일부 조사에서는 뭐 9% 10%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상승 작용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입장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입장을 유지합니다. 첫 번째는 단일화 해봤자 승리할 가능성이 없죠. 그렇죠. 네, 승리의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어쨌든 뭐 계산을 했을 때 단일화가 가능한 건데 두 번째는 또 대선 이후에 당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김문수가 와서 당권 줄게라고 한다고 한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떨어지면 바로 집에 가실 분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또 당권 투쟁을 할지 모르겠죠. 김문수와 한동훈의 싸움이 될까요? 어쨌든 지금 그 이동은 대변인 얘기하는 것처럼 뭐 당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굉장히 부재해 보이고요. 세 번째는 김문수 후보와 뭔가 좀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같은 국민의힘 뭐 그쪽 뭐 당대표를 했다라는 거 외에는 어느 정도 뭐 공약이랄까 이미지랄까 이런 게 좀 겹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억지 1+1은 1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지 않을 거란 이런 그 근거로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고 오늘 뭐 보니까 뭐 정치인 생물이라고 전날 와서 또 단일화한다고 할 수는 있겠죠. 정치 항상 예측 불가기 때문에 뭐 100% 저 뭐 장담한다 이런 말씀 못 드리겠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거겠죠. 선거 비용 때문에. 왜냐하면 10% 이하로 그 득표율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 보존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용을. 네. 그러니까 선거 비용 아니면은 사실은 모든 게 그 지표상 앞으로 어떤 전망을 했을 때 이준석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어떤 팩터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단일화하기는 여러 가지 어렵고 그리고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영악하게 이 상황을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안철수 의원까지 만나면서 이 상황을 맞아. 최대한 그 투샷을 또 이제 받았죠. 보게 될지 몰랐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준석 후보에게 계속적으로 이 단일화 제스처를 며칠 전부터 에드벌룬 띄우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만 하더라도 방금 말씀 주신 안철수 의원이 가천대에 가가지고 그 학식 투어 하는데 동참해서 이준석 후보를 만나는 그림이 이제 연출이 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공식적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제 이준석 후보와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메시지도 내놨고 김문수 후보도 결국 김문수로 저와 단일화해서 훌륭하게 대선 승리를 이끌 주역이라고 이준석 후보를 띄워줬어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특단의 대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원탑, 투탑들뿐만 아니라 실제 단일화를 성사시킬 오작교로 안철수 단일화의 상징인 안철수 의원을 활용하면서까지 국민의힘은 완전히 매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강하게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이준석의 체급은 커지죠. 그건 이제 뭐 정치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김문수 후보가 과거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보수표를 묶어두는 효과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같은 방식의 전략을 택했다라고 일단 보이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이렇게 되면 구도적으로 봤을 때 보수가 지금 괴멸 단계에 이를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4분 오열돼 있거든요. 제가 나눠볼까요? 친윤 당권파로 나눠져 있고, 권성동 그렇죠. 친문순대파로 일단 나눠져 있고, 김문수. 그리고 친한계파로 나눠져 있고, 한동훈, 윤 어게인파로 나눠져 있고. 윤 어게인 또 다르죠. 뭐 윤상현 내지는 이런 이제 그 과거 아스팔트 세력들과 결탁했었던 사람들로 이게 한 4분 오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순수 전국 시대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딱 선대위 상황을 봐도 뭉쳐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를 이제 파고 들어서 구도적으로 이재명과 이준석의 대결로 좁혀보겠다라는 그런 지금 의지가 보이는 거고요.
하나만 더 짚자면 이거는 제가 아까 언론을 굉장히 잘 활용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이런 선대위원장이 유사한 논란에 만약에 휩싸였다라고 하면 아마 가루가 됐을 겁니다. 근데 함익병 선대위원장은 지난 이틀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SBS 라디오에 나가서 비공표 내부 여론조사를 심지어 숫자까지 공표를 해버렸어요. 아 그랬어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크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 고발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두 자릿수 숫자를 언급을 했고 그거를 진행자가 제지를 했는데 그 뒤에도 우리 내부 조사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두 자릿수 나왔다고요. 라고 반복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행위였어요. 근데 이건 개혁신당의 아주 작은 정당의 한 자릿수 여론조사가 오늘은 두 자릿수지만 네. 과거에 한 자릿수 나왔던 제3당의 선대위원장의 실수로 그냥 이렇게 인식됐기 때문에 언론에서 기사가 정확하게 어제까지 4개밖에 안 나왔어요. 시민단체 고발까지 포함하면 5개였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했으면 가루가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일단은 지금 시민단체 고발로 매듭이 씌워졌고 어젯밤에요. 룸사롱 발언이 나왔습니다. 룸사롱이 왜 함익병 선대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직위원 룸살롱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들은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살롱을 가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해서 사실상 자신의 나이 또래라면 룸살롱을 안 가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선대위원장이 다시 가정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이걸 했으면 가루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 두 가지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해프닝이라면 사건이 있었습니다. 덮이는 거죠. 이걸로 또 덮어버린 거네요. 이게 사실 언론 활용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효과들을 따져보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이준석 후보가 늘 그랬지만 언론의 활용을 굉장히 잘하는 영악한 후보임에 분명하고 아까 저희가 잠깐 다뤘던 이동훈 과거 이제 논설위원이죠.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자 공보단장이 이런 어떤 전략을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술집 발언 같은 거는 사실은 그거 유권자들을 엄청나게 보내버릴 수도 있는 게 젊은 걸로 지금 승부를 이준석 후보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우리 같은 아저씨들은 그런데 다 가봤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 못 가본 사람 가난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직위원 판사 한마디로 쉴드 쳐주기 위해서 했던 발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어쨌든 거기서 뭔가 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발언하면 안 되는 거였지만 가장 거슬리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뭐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은 계셨겠지만 그것도 정말 진짜 이런 표현이 정말 분노스러운 발언입니다. 룸살롱을 못 가봤으면 형편이 안 되는 건가요? 함익병 위원장은 의사잖아요. 의사죠. 네. 의사, 하버드 이런 키워드를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의사, 하버드, 그러니까 돈. 이게 맥락이 통하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가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내 앞에 있었으면 혼났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고 수준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가 사실은 이 정치 영역에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나름 어쨌든 준비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옆에 사람하고 수다 떠는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준비돼서 나온 사람들의 용어가 저렇다라는 거는 평소에 그냥 사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했는가라고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참 참담하죠. 그러니까 후보나 그 옆에 선거를 돕는 사람들이나 그 언어를 보면 그 사람들의 평소에 어떤 뭐 인식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두 마디 이준석 후보의 그 한마디와 함익병 지금 맡고 있는 게 뭐죠? 선대위원장이죠. 네. 그 발언이 그냥 이 개혁신당 이런 당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후보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의 과거의 그 저서가 공정한 경쟁입니다. 책 제목이. 그러면 지금 선거 과정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인 함익병 위원장이 어쨌든 방송에 나가서 기존 정치 고관여층들 뿐만 아니라 이건 뭐 누가 봐도 알만한 내용인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만한 반칙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명태균 게이트 같은 과거 비공표 여론조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잘 몰랐는데 유권자들이 이제는 비공표 여론조사가 조금이라도 이제 흘러나오면 어떤 형태로든 공표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걸 이미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어쨌든 의도가 있든 없든 실수이든 아니든 간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언급도 하면서 정치 도의적으로 사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룸사롱 발언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크게 끼칠까봐 네. 이준석 후보가 그 발언은 매우 개인적이라고 선을 딱 오늘 오전에 그었고요. 네. 네. 함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그런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 관계 속에서 상대 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다고 국한에서 말한 것으로 안다라면서 선을 긋고 함익병 논란을 수면 아래로 내림과 동시에 오늘 오후에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을 이제 비틀어버린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을 노리고 한 거라서 저는 참 간곡하게 언론에게도 부탁드리는데 본질은 본질대로 또 따지고 이거는 이것대로 따져볼 일입니다. 근데 이게 역지사지 하건대 타 거대 정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쯤 이재명 후보가 해명하느라고 난리였을 거고 김문수 후보가 막 기자회견하고 난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경쟁이 아닌 거예요 이미.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문수 후보 얘기도 하셨는데 이 얘기도 있네요. 김문수 후보가 40대가 총리해도 이상한 일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뭐 이준석 후보를 끌어들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어떻게 보면 맞장구 치듯이 맞받아치는 기자회견을 탁 하는 이런 모습인데 아까 해설해 주신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게 국민의힘이 4분 오열돼 있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또 오늘 굉장히 또 분개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후보는 사실상 그 지원 유세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에 대한 유세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후보가 아니지 지금. 죄송합니다. 한동훈 전 후보, 네, 전 대표.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부산에도 가고 오늘은 뭐 청주도 갔다고 하는데 지역을 돌면서 김문수 후보가 없는 상황에 자신만을 위한 유세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초점은 지금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굉장히 선명해졌어요. 윤석열 부부를 향해서 대선 발목 잡지 말고 아예 민주당을 가라. 근데 이런 발언은요. 왜 과거에 못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계엄 직후부터 계속 이 얘기하다가 그 안에서 싸워서 갈라지든지 네. 본인이 이 당을 접수해가지고 윤석열 씨를 쫓아내든지 출당시키든지 이런 걸 했으면 이제 저 얘기가 말이 되는데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당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건데 대선 끝난 다음에 당권 투쟁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까 저희가 다뤘던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노력을 왜 하는지에도 포커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동훈 공보단장이 좀 밝혔지만 당내 실제 기류가 그렇거든요. 친윤 당권파는 이준석에게 당권을 다시 넘겨주는 일은 있어도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친 한계 쪽에서 당권을 잡는 순간 친윤 학살이 벌어진다. 한동훈과 친윤의 싸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준석은 거래가 이준석은 된다. 숙주다. 이준석은 거래가 된다. 한동훈은 거래가 불가하다. 이런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에서 쫓아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윤석열과 그 일당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뭐 파출소 지나는 경찰서다 뭐 이런 건가요? 한동훈은 진짜 더 안 되겠더라. 네가 다시 들어와라. 약간 이런 격이잖아요. 그 상황이. 이거 자체가 이 국민들을 좀 우롱하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아무리 봐도 국민의힘은 당권 싸움이라는 지금 대선은 안중에 없어요. 이미 당권 싸움에 들어갔고 대선은 끝난 것 같아요. 이쪽에 끝난 것 같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의 그러니까 어떤 유세를 하는지 참아 보고 싶진 않았는데 어쨌든 알고리즘상 유튜브에 떠서 잠깐 봤는데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잠깐 있더라고요. 한 3분 정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세차 국민의힘에서 준다고 하는데 유세차 안 탄다고 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김문수라는 이름 자체를 거론 안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 후보라고만 얘기하지.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이러죠.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근데 아마 청주 가서는 공식적으로 아마 하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안 하다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와 이렇게 하기도 참 힘들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부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겨우겨우 어쨌든 이게 선거에서 대패하면 그 어떤 짐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뒤에 늦게 들어간 거잖아요. 선거 유세. 그러면서도 굉장히 거리를 두고 김문수 후보 없는 곳만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겹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런 엽기적인 선거운동이 과거에 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당이 그러니까 주인이 없고 당권을 이준석한테 주고 싶어도 줄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은 지금 깨진 상황이죠. 대선 가기 전에 깨진 것 같아요. 대선이 끝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각자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요 주제 끝내고 넘어가기 전에 요건 하나 짚고 싶은데,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당대표였잖아요. 윤석열 후보하고 빨간 티 입고 부산에 다니면서 막 어깨동무하고 유세하는 거, 뭐 지방에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찾아가가지고 막 빌고 그것도 그랬었죠.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둘이 생맥주 마시는 거 유리창으로 공개하던 거 뭐 이거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젊은 청년들한테 호소를 해서 윤석열을 찍도록 사실 상당 부분 유도를 한 게 당시 이준석 당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계엄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을 하는 건 맞는데
그 당시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혹시 언급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 저희가 다 알게 됐잖아요. 어쨌든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 팔았다라는 건데 이제 그거는 본인의 솔직한 소회겠죠. 근데 국민들이나 유권자들 특히 내란의 그 전국을 지나쳐 왔던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진솔한 사과나 반성, 성찰 이런 거를 좀 보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방금 말씀 주신 그 양두구육을 하는 과정을 다 두 눈으로 지켜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는 뭔가 신분 세탁을 하는 그런 느낌 같이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자신이 그 과거에 있었던 그 과오에 대해서는 정말 처절하게 비판하고 반성하고 눈물로 호소드린다라는 그 정도의 어떤 메시지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장면을 보긴 좀 어렵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와 함께 지원 유세를 했던 신인규 같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수백 번을 사과를 하고 있잖아요. 수십 번을. 사과가 없다 근데 이준석 후보는. 근데 그 지점도 여러 이제 보수 인사들이 함께 짚고 있는 거니까 이원주 교수님이 말씀 주신 그 대목을 좀 한 번쯤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를 잠깐이라도 다루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여기까지 하고 노상원이란 이름이 이제 갑자기 언론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12.3 불법계엄 선포문 포고령 계엄 관련 문건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겨레 단독 기사로 지금 이틀에 걸쳐서 계속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평론가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보니까 우리는 뭐 계엄 상황에서만 노상원이 개입됐을 것이다. 그리고 주연이 아니라 조연급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김용현 전 장관 이상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전 이상한 게 일단 검찰이 이거 2월 11일 날 이 보고서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지금 5월 20일 날 확인된 거 아닙니까? 이 3개월 지나서 왜 흘렸는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시기적으로 3개월이나 지나서 뭐 이유가 있었겠죠. 요즘 뭐 검찰에서 다들 탈출을 하고 있던데 어떤 그런 맥락인지. 노상원 관련해서 경찰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했는데 보니까 최근이 아니라 2020년 혹은 2021년 경부터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 파일들을 많이 이제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YP가 아무래도 뭐 윤석열 프레지던트 그 준말인 것 같긴 한데 한마디로 그때 검찰총장이었던 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있을 때 그리고 언제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2021년에 있었던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 이전에 뭐 나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건들에 드러나는 그 발자취들이 있어요. 뭐 제안 내지 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인데 뭐 전반적으로 완전히 일치했던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그래도 맞아 떨어져가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꽤 관계가 오래됐다. 그리고 그때 이 노상원 씨 블랙박스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 지인하고 통화하는 내용이 또 공개가 됐어요. 일종 녹취록이. 그런데 거기 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2월 1일 날인가 그랬었는데 작년에 윤석열 안 지가 한 4, 5년 혹은 3, 4년쯤 됐다. 그리고 나는 비선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차라는 사적인 공간이니까 사실 굉장히 편하게 얘기를 누군가한테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일이면 뭐 며칠 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될 거야. 그게 계엄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대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노상원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윤석열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고 마치 명태균처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에 개입했으며 그래서 결국 그 70페이지에 달하는 그 무시무시한 노상원 수첩이라는 노상원 게 수첩이 있잖아요. 네네. 그 연결돼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 내용들이 너무 과장되고 너무 잔인해서 사실 믿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기업 읽기 가물가물한데 다 연평도로 싣고 가가지고 뭐 거기 여의도 고기밥이 되게 한다 뭐 이런 거죠. 맞아요. 여의도에서 30에서 50명 수거한다. 언론 쪽 이게 우리 박영식 에디터 같은 이 언론 쪽 100명에서 200명 수거하겠다. 아니 저는 이름이 없어요. 거론되지 않지만 민노총 전교조에서 어용 판사도 있었어요. 1차 수집 대상으로 500여 명. 500명 1차. 네, 500여 명으로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게 강원도 이쪽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데 오음리, 현리, 인제, 강원도, 화천 이런 데를 쭉 얘기하면서 체포 대상자 수용할 장소로 적시돼 있고요. 그리고 막산의 잠자리 폭발물 사용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까? 자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폭발물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몰살시킨다는 거죠. 확인 사살 필요, 교도소 한 곳을 통째로 수감 음식물, 급식, 화약품 등등 쓰면서 이렇게 단어로 돼 있어서 전체 문장이 완성된 건 아닌데 한마디로 살해할 수 있는 계획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문구들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70페이지에 아주 일부만 보도된 게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노상원은 실제 뭐 체포조를 꾸려서 이재명 당시 그 의원부터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수거해서 북쪽에 있는 어딘가로 몰고 간 다음에 그리고 NL 그쪽에서 뭐 북쪽을 유인한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북과 얘기가 잘 된다면 북쪽과 함께 혹은 북쪽에서 마치 이들을 납치한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서 이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의혹으로 점철됐던 게 바로 그 수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상원 재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기현 판사가 완전 비공개로 네,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나온 얘기는 검찰 쪽에서 기자가 취재해서 그러면 지금 그렇죠. 그동안 뭐 그 앞서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은 이제 한겨레가 보도한 거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일부 보도들, 네, 한겨레 네, 보도들 네, 그리고 네. 과거에 뭐 MBC, JTBC 이런 데서 이 수첩을 조각조각 그 보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리한 게 아주 일부만 정리한 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북한 측에 무엇을 내줄 것이고 접촉 시 보안 대책은 어떻게 하나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해프닝이 정말 아니라 네. 사람들이 목숨이 정말 없어질 만큼 위험한 수위에 있었고 그런데 그 중요한 지금 재판을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네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그 수첩을 내놨다고 했을 때 우린 다 이런 황당한 정신없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2020년부터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을 어떤 방식으로 그만두고 대구에 가서 어떤 연설을 하고 다 계획을 짜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계엄과 관련된 포고령 등등 중요한 문서들을 작성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첩도 사실은 실제로 실행하려던 계획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쨌든 언론 보도로 확인된 내용의 소스가 특별수사본부 쪽에서 나온 수사 보고서를 확인을 한 기자들이 기사를 쓴 거잖아요. 근데 12월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민주당이 내란의 밤 이후에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노상원이라는 존재에 대면서 알리면서 포고령의 탄생 배경에 대해 노상원이 있고 노상원이 실제로 김용현과 연결이 닿아서 윤석열을 만나거나 윤석열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누차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줄줄이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라는 의혹 제기를 했었던 그런 말들이 지금 사실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 놀랍지는 않지만 근데 여기를 이제 주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방금 이제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이 재판 과정도 베일에 쌓여져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왜 이제 와서 3개월 만에 등장했는지도 저는 좀 의문이고 실제 믿고 싶지 않지만 노상원이라는 완전 무자격자인 사람에게 휘둘려가지고 윤석열이 이런 내란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 일일이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섬뜩하죠. 모든 작업들이 섬뜩하죠. 영연병 얘기까지 같이 그렇죠. 우리가 포함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방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다 수거될 뻔했던 거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 내란 속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나고 어제는 영화 보고 네, 그리고 영화 보시고 네, 영화를 사실 다 본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잤다고 하니까 하는데 뭐 하여튼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내란죄잖아요. 무려 내란죄고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혹은 사형이죠. 그리고 군법을 적용하면 총살이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외환죄로 넘어가면 군 형법에 적용돼서 총살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건드리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뭐 추미애 의원 등등의 뭐 추정이긴 한데 저는 이 외환죄를 반드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다뤘지만 전단지부터 무인기부터 뭐 하나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한 건 결국은 민주당에서 밝힌 것 혹은 청문회에서 나온 것들 그 한정해서만 수사를 했지 한 발 더 나가서 검찰이 수사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3개월 지나서 이 정도 그냥 어떤 언론에 흘렸는지 아니면은 뭐 어디 휴지통에서 주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고서 내용이 한겨레를 통해서 이제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굉장히 소위 말하는 자제하면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눈치 보면서 딱 이만큼만 그리고 외환죄에 대해서 아예 건드릴 필요도 없다.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아하는 게 다시 한번 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하려던 얘기는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무기징역 혹은 사형인데 그걸 더군다나 검찰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졸 수가 있어요? 재판장에 가서. 저는 사람의 심리가 그러니까 정말 믿는 구석이 있지 않으면은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을 수 있다. 네. 아니 뭐 합법적으로 탈옥한 사람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린 더 이상 놀라진 않을 텐데 믿는 구석이 없다면 저렇게 졸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면서 계속 찜찜한 겁니다. 아니, 네, 이성윤 의원도 얘기했는데 네. 반드시 재구속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뭐 내란 당시에 계시던 분들이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있죠. 어쩔 수 없이 6월 3일을 빨리 맞이하고 그 이후에 일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제 또 홍대선 작가님 기다리시거든요. 진짜 보수 이재명이라는 책을 쓴 작가인데 이재명 후보가 왜 보수인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식 에디터님, 이승원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죠. 네, 이제 가시면 됩니다. 아, 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5월 22일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보수 이재명 책 제목이에요. 네, 진짜 보수 이재명 좀 안 어울리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이 책 쓰신 저자님 모셔가지고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깊이 있게 한번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선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 굉장히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도발적이기도 한 제목인데 내용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책이? 내용 저희는 이게 공저거든요. 정직하게 썼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독자들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말을 하지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러니까 낚시 아니냐 제 질문은 낚시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시고 그런 낚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렇게 제목을 지으셨습니까? 보통은 진보 진영 지지자가 진짜 보수라는 말을 할 때 국힘 너네는 진짜 보수는 아니잖아. 진짜 보수는 오히려 민주당 아니냐라는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는 진심도 있지만 좀 못된 의도도 있죠. 뭐냐면 너네 보수 하지만 사실 진짜 보수도 못 되잖아. 이런 비난이고 그리고 이런 비난을 들었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열받고 할 말이 없고 화가 나고 부들부들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쓴 빈도가 높죠. 그런데 저희가 진짜 보수 이재명이라고 제목을 지었을 때 정말 이때는 문자 그대로 그가 진짜 보수라는 뜻이에요. 다만 여기서 보수는 한국적 보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수라고 쓰신 거는 네. 가짜 보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럼 가짜 보수 아니고 진짜 보수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이재명이 보수라는 말은 진짜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그냥 진짜 이재명은 보수라는 뜻이에요. 이재명 보수다. 네. 한국적 보수다. 한국적 보수라는 전제하에 진짜 보수다. 서구적 보수에 대비되는 한국적 보수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서구적 보수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정치 경제 교과서에서 우리가 이제 그 보수란 무엇이고 진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수는 성장주의, 시장주의, 그렇죠. 팽창주의, 그다음에 작은 정부, 네, 경찰 국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뭐 신자유주의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보라고 하면 성장 대신 분배 그렇죠. 뭐 이런 식이죠. 복지국가 얘기하고 그다음 복지국가 그다음에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 뭐 이런 걸 하는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프랑스, 영국, 미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처음 진보 보수 개념이 나왔을 때 정말 이렇게 플랫한 그런 개념이고 한국은 외국이
외국의 열강들이 200년 동안 발전한 것을 우리는 정말 60년 만에 따라잡기 위해서 이 진보 보수의 그런 경계선이 사실은 무너졌어요. 그래서 한국 보수는 사실은 보수는 지키는 거라고 하지만 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거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보수는 구조를 지켜본 적이 없어요. 진짜 보수는 정말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자들이 정말 우리나라 보수에 어떻게 보면 정말 신적으로 추앙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승만과 박정희. 그렇죠, 맞아요. 네. 이 사람들은 구조의 파괴자들이에요. 구조의 파괴자들 수가 있구나. 기존의 구조를 파괴하고 새로운 구조를 도입하고요. 네. 그래서 언제나 굉장히 저항적이고. 아니 이승만과 박정희가 뭘 파괴했죠? 자, 원래 이승만이 처음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됐을 때 조선시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때에 더 고착화되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있었던 이 조선의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기득권이 다수의 그 피지배층을 착취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네. 해방 직후에 대략 80% 정도의 국민이 농민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농민 중에 85.8%가 지주에게 착취당하는 소장농이었습니다. 즉 전 국민의 70%가 노골적으로 기득권에게 착취당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네. 이승만은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70%가 소장농이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전체 인구의 7명이. 네, 전체 인구의 70%가 노골적인 피착취 계층이었어요. 네. 그냥 하층민도 아니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승만은 물론 다른 국가들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대만, 일본 같은 국가들도 농지개혁을 했습니다만 이승만 정권처럼 가장 급진적인 농지개혁을 했고 급진적으로 성공한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농지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승만은 그 일민주의라고 하는 일종의 파시스트기도 했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타협이 불가능한 민족주의자. 정말 외국에선 파시스트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농지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로 유명한 죽산 조봉암 선생을 기습적으로 농림부 장관에 앉히죠. 그랬죠, 맞아. 네, 그랬어요. 그래서 조봉암 선생도 조봉암은 사회주의자였는데, 그 바로 전날까지 자기가 농림부 장관이 될 거라고 상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승만과 정치적 라이벌 정적 사이였거든요. 뭐 나중에는 결국 이승만이 조봉암을 죽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가장 급진적인 이 농지개혁이란 건 뭐냐면 소출의 30%를 5년간 납부하기만 하면 내가 경작하는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소장농의 소장농은 땅을 갖고 있지 않고 경작은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계속 경작하기만 하면 땅을 그냥 줘버리는. 그럼 지주한테 뺏어서 주는 거였나요? 그럼요. 이런 겁니다. 지주한테 제가, 보상을 해주지 않고? 지주한테 보상을 하지만 정말 휴지 조각 같은 보상이죠.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건물에 새들어서 식당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라고 하면 매출의 30%를 5년간 납부하기만 하면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 식당 자리가 내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내 건물, 내 상가가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는 임대료 안 내도 되고. 그럼요.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70%의 소장농이 다 자영농이 됐죠. 자기 땅을 가진. 지금의 소농 시스템이 그렇게. 그리고 조선시대 후반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이어져 내려오던 경제적 기득권들. 대부분을 차지하던 친일 지주들은 추풍 낙엽처럼 몰락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이재명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승만은 그렇게 이 고착돼 있던 농지 소유 구조를 파괴했단 말이죠. 네. 보수지만 파괴하는 보수였어요. 박정희도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박정희 물론이죠. 예, 박정희는 물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는 사실 미국을 위시한 일본도 그렇고요. 자유진영에 우리보다 훨씬 힘이 강한 열강들은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었잖아요. 일단 한국이 중화학공업에 성공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미국과 달리 한국이 중화학공업에 성공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데 자꾸 조건을 내다 붙였죠. 조건을 내다 붙여서 못하게 하는 걸 억지로 중화학공업에 도전해서 결국 성공하게 만든 게 박정희고요. 박정희 역시도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비록 만주균 장교 출신이다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이력은 있지만 이 사람이 그 전부터 농촌의 가난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될 심각한 문제다라고 접근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주군 장교를 하기 이전에 문경 보통학교 시절에 이 사람이 그 다른 교사들 놀 때 자기 학생들 집에 방문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찌든 농촌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기 위해서 농촌 실태 조사를 개인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된 고민이 나중에 새마을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박정희도 그 전까지의 사회 구조, 어떤 구조를 계속해서 기득권적인 구조라기보다는 고착된 구조까지 합쳐서 그것을 자꾸 파괴해 나가면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의 농촌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이식하는 과정이거든요. 굉장히 거칠고 사납지만 아방가르드하기도 해요. 이재명도 비슷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명의 보수의 리더들 네. 사실 보수적인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추앙하다시피 한 두 명의 리더가 사실 파괴자들이었다. 기존 질서 파괴자들이었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가 네.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비슷해요. 이승만 박정희 예. 비슷하다. 굉장히 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그래요? 일단 자 박정희는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었고 문경 보통학교 교사 시절 농촌 실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잘 살아보세요 노래를 부르면서 새마을 운동을 했고 굉장히 비슷한 게 이재명도 가난한 소년 가장 출신의 공장 노동자였어요. 정말 똑같이 굶주리는 그 공교롭게도 둘의 고향도 비슷해요. TK입니다. 둘 다. 네, 한 명은 구미, 한 명은 이제 안동인데 공장 노동자로서 또 산업재해의 피해자이자 왜냐하면 그 오른손이 프레스 기계에 눌려 들어가서 장애 판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열악한 환경에서 화학약품에 노출이 되면서 이제 미각과 후각을 거의 상실했고 그러면 이제 도시 빈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할 거야? 기본소득으로 접근했고 그다음에 공공의료 이런 거 접근을 했는데 아니 기본소득 공공의료는 보수적인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그 사회주의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서 좌파라고 몰 때 언급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보수적인 본인이 자칭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한국의 전통 보수와는 궤를 달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승만 정권의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농지개혁이에요. 그렇죠. 사회주의적입니다. 그다음에 박정희의 가장 큰 업적을 세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중화공원 육성 물론 경부고속도로 건설도 들어가겠지만 또 하나는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그 군사주의와 집체주의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다 짬뽕되긴 했어요. 하지만 매우 사회주의적 요소가 매우 사회주의적이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래요? 새마을 운동? 집단 노동 시스템이죠. 집단 노동. 우리가 그 동구권 옛날에 비판할 때 많이 얘기하는 집단 농장 그런 그렇죠. 거예요? 집단 농장 시스템의 사회주의적인 면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한국의 보수는 이승만도 그렇고 그 박정희도 그렇고 뒤에 노태우도 그렇지만 어떤 하나의 이념을 선택해서 이념적인 일관성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말한 흑묘백묘처럼 필요하면 다 갖다 써요.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결과만 만들어내면 돼요.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이게 뭐냐면 그 예전에 포항제철 건설할 때 박태준이 부하 직원들 쭉 모아놓고 모래사장에서 그랬다잖아요. 포항제철 건설 실패하면 나 포함 너희들 모두 우양우에서 영일반에 다 같이 빠져 죽자. 항상 이런 식이죠. 옛날에 보수주의자들 미국 가서 내가 무역협상 잘못하고 오면 돌아오지 않겠다. 태평양에 빠져 죽겠다. 변해탄은 빠져 죽겠다. 이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새마을 운동을 가만히 보면 철저하게 사회주의적이지 않지만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는 그게 뭐 자본주의적이든 사회주의든 많이 실용적으로 활용을 한다. 근데 이재명 후보도 그런 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무조건 퍼주기라고 오인을 받는데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장 동력의 한계가 왔잖아요. 이미 선진국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 사회를 통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내수와 생산과 소비의 순환을 돌리면서 성장주의로 다시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성장주의자인데 그 성장주의, 지금의 국난 극복,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무엇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이에요. 가령 이런 겁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박정희의 가장 큰 업적 뭐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국민의료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국민의료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잖아요. 사회주의적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료보험이 성공한 게 아니라 매우 사회주의적이어서 자유진영 내에서 가장 성공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념에 휘둘리지 않아요.
한국의 정통 보수는. 그래서 그 사실은 이재명도 항상 시장의 팽창, 시장주의 이런 걸 얘기하면서도 공공의료 하나만큼은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박정희처럼 밑에 안전망을 최소한 깔아두고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접근법도 비슷하고 성장 환경도 비슷해요. 그리고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을까 해서 그 성장 과정과 이 고민의 과정을 추적하면 매우 공통점이 있다. 근데 지금 뭐 대선 국면이라서 더 심한데요. 네. 하여튼 뭐 정치적 반대자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네. 계속해서 진보다 내지 좀 더 심하게는 사실 좌파다 사회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보여져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을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도 이 사람을 잘 이해를 못했지만 사실은 민주 진영에서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이재명 공장 노동을 하면서 중학교 검정고시로 패스했어요. 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서울대 갈 성적을 거뒀지만 역시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전액 장학금을 주는 중앙대 법대를 다녔는데 그렇죠. 장학금 때문에 네, 사실은 일하면서 돈 벌면서 공부하면서 사시 공부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어떤 대학교 문화라든지 학생 운동이라든지 하는 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사실 이재명은 생물학적 나이로 따지면 사실은 전형적인 386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운동권 세대.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 살아온 삶을 따지면 전형적인 산업화 세대예요. 산업화 세대라고 하면 농촌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농촌에서 가난한 시골 농촌에서 태어나서 사실은 농촌도 아니고 더 가난한 산촌에서 태어났죠. 네. 그 다음에 온 가족이 이촌 향도를 합니다. 이촌 향도를 어디서 하냐면 그럴듯한 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남의 빈민가의 판잣집에 이촌 향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어떤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6남매를 키우신 어머니 이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굶주리면서 힘들게 일하는 10대 를 보냈는지를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네. 그런 10대를 보냈어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586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세대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 집안에서 한 명은 그래도 애지중지 일 시키지 말고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우리 뭐 법관을 만들든지 공무원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이제 돈 다 속팔아서 이 대학 그렇죠. 보내고. 근데 이재명은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죠. 비슷한 게 이 중앙대에 가서 이제 중앙대가 사실은 그때는 지금 같은 위상이 없었는데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유치를 하면서 이재명에게는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장학금 외에. 근데 그때는 중앙대가 지금 같은 근데 그때까지 이재명이 아니었던 상황.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공장 노동을 하면서 벌었던 돈이 월급 8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20만 원을 받으면 거의 3인분 어치의 월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 형들을 또 대학 졸업을 시켜요. 공부를 시켜서. 소년 가장이었군요. 그렇죠. 진짜 소년 가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경험이 사실은 정치인들 중에 산업화 세대 출신 정치인들 그리고 산업화 세대 출신인 유권자들의 어떤 그 산업화 세대 자수성가 로망스 그다음에 산업화 시대의 대한민국 성공 로망스에 해당하는 거의 유일한 지금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지 오히려 전혀 386과는 달라요. 아니 그런 스토리 예전에 많이 써먹으셨던 분이 정주영 회장 이런 분이 있는데 그 책도 그렇죠. 많이 나오고 예, 그것과 대선 나와서도 뭐 그런 얘기 그리고 많이 특이한 것은 공장에서 블루칼라 육체 노동자로서의 그 산업화 시대 성장의 어떤 그것도 함양이 됐지만 이재명 또 변호사가 되면서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맨 또 화이트 칼라로서의 경험도 같이 했어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은 이런 거예요. 비록 본인이 공장에서 학대를 당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자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죠. 이런 차원에서 성장주의를 어떻게 보면 다른 보수주의자들과 같이 성장주의를 체감하면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생각해 보니까 예전부터 저는 정책 연구를 하기 때문에 관찰을 해보면 기본소득 얘기하고 지역화폐 얘기하고 뭐 억강부역 얘기하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 다 잘 살게 됩니다. 이 얘기를 꼭 했었어요. 맞아요. 그 항상 지속 가능한 성장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재밌는 것은 이분이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이제는 기본소득 30년이다라고 하는데 이 산업화 30년은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전두환의 30년일 수도 있잖아요. 이 시대의 성과에 대해서 꾸준히 인정해 왔어요. 이재명은 오히려 지난 몇 년 동안 박정희 시대의 성과에 대해서 꾸준히 인정해 왔거든요. 정말 특이하죠.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저희가 쓴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안보 경제는 보수, 사회 문화는 진보 정책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인 줄 사실 많은 민주당 지지자도 모르고 많은 국힘 지지자도 몰라요. 또 이런 말, 부자를 위해서는 아무도 먹고 살 수 없다. 예, 이재명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시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고 싶다. 시장주의자예요. 기업이 돈을 벌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세금이 거친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속세 감세, 감면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과거에 국힘과 뜻을 같이 하면서 민주당이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변절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랬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이재명은 당론과 상관이 없어요. 진보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래야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상속세 얘기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클릭 논란이 민주당하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또 민주노동당도 지금 있으니까 진보적이라고 저분이 진보적이니까 내가 한번 지지해 볼까 하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또 그거 가지고 비판을 많이 했죠. 우클릭한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딱 굉장히 본인이 정말 강력하게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생각이 있어요. 분배 없는 성장 없고 성장 없는 분배 없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있어야 되고 지역 화폐 있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그 지역의 어떤 기업이나 자영업자나 공장들이나 계속해서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장주의자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원래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박정희가 국민의료보험하고 새마을운동 하면서 성장이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다 같이 잘 살아보세요라는 거였잖아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성장 배경부터 그 사고방식까지 그리고 그 사고방식을 가능하게 한 그 중간 과정까지 추적했을 때 매우 경제적으로는 유사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재명을 싫어할 거고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박정희를 싫어할 거기 때문에 저는 공조자들을 대표해서 욕먹으러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인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분들은 보통 그 새마을운동하고 이런 거 많이 얘기하세요. 잘 살아보세요 얘기하고 이승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농지개혁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뭐 외교적으로 사실은 상당히 반미적인 입장을 보였던 거, 반일적인 입장 보였던 거,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싫어하는 분들은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지금 자기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려던 독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박정희는 그 많은 반대자들 총칼로 탄압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언론 자유를 박탈했던 그 반민주주의자다. 이렇게 비판을 한단 말이죠. 제가 정치 사상적으로는 저는 뭐 언제나 진보 진영에 있어왔고 저 민주당 당원입니다. 그러나 제가 저의 정치 사상에 있어서 저의 스승님은 주대한 선생님이세요. 제가 이제 주대한 선생님의 제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사회민주주의 하시다가 좀 보수 진영에 가서 또 정치 활동하시고 그분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지금은 그분과 생각의 계열이 달라졌습니다. Y자처럼 갈라졌어요. 하지만 한때 그분의 제자였던 사람으로서 지금도 제자지만 말씀드리자면 박정희 나쁜 짓 많이 했죠. 이승만 나쁜 짓 많이 했죠. 뭐 그걸 07과삼이라고 부르든 03과칠이라고 부르든 그건 판단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승만 시대와 박정희 시대가 남긴 것은 우리의 자산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은 박정희가 싫다고 그 자산을 포기할 겁니까? 말도 안 되죠. 이미 그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이고요. 이미 역사의 일부고요. 그 시대가 그분들이 남긴 거, 그분들의 시대가 남긴 좋은 것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삶을 누리는 토대가 됐던 것들은 이미 우리의 조건이에요. 우리는 그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근데 그 조건 위에서 우리는 최대한 잘 살아야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승만, 박정희를 계승하는 측면이 상당히 있고 그 내용들은 뭐 농지개혁이라든지 새마을운동 같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보수 정치인이 한국적인 맥락에선 잘 활용했던 그것들을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실용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알겠는데. 그러니까 구조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구조를 바꾼다. 기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서구적인 보수들은 구조를 바꾸거나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나요?
그러기에는 서구 사회는 너무 오래전에 열강이 됐죠. 그러면 네, 1차 세계대전 서구의 이전에. 보수들은 지금 있는 대로 계속 하자는 그렇죠. 구조는 바꾸지 그렇죠. 말자.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서구적인 보수, 원래 보수의 원류와 한국에서 만약에 한국적 보수를 정말 보수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기조는 원래 다르다는 거예요. 기존의 구조를 오히려 해체하고 파괴하고 새로운 더 우리 국민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정말 드라마틱하고 아방가르드하게 제시하고 세팅하는데 목숨을 걸어온 사람들이 진짜 진정한 의미의 한국적인 보수라는 거예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전두환, 노태우도 한국적 보수라고 만약에 해야만 한다면 그들도 매우 아방가르드 했다는 거죠. 아마 근데 그 부분에는 폭력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이 학살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한국적 보수의 특징 안에. 예, 그건 또 빼고 이재명이 닮은 한국적 보수의 특징이 그런 게 포함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러기도 불가능한 시대가 되고. 그거는 지금 불가능하죠. 내란을 어쨌든 막은 정당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현안인데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중에 뭐 보수 진보 이것도 있지만 포퓰리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뿌려서 사람들 좋아할 것 같으니까 돈 뿌린다고 말한다. 호텔 경제학이라고 이렇게 조롱성 비판을 최근에 하면서 상대 후보 진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텔에 그 돈 줬는데 이렇게 빙빙 돌면서 동네 다 잘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경제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걸 두고 이거는 정말 포퓰리즘적인 거다. 이렇게 하면 경제 다 망한다. 돈 무조건 뿌리자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그 그림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그림을 보니까 그 그림이 허점이 있는 그림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그림은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런 식입니다라고 어떻게 모식도를 만든 거잖아요. 그 모식도를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기하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하는 건 좀 너무 심하긴 그거는 만화에 보면 보통 팔다리가 짧고 만화 인물들은 머리가 좀 크잖아요. 왜 신체 비율이 안 맞아? 이 만화 거짓말이야 하는 거랑 사실 비슷한 거죠. 만약에 정말 비판을 하고 싶으면 이재명의 정책이 틀렸다고 해야지 왜 이재명이 제시한 그림이 틀렸다고 하는 건 좀 비겁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포퓰리스트라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은 실용적이라는 거를 돌려 말하면 그럴 수도 있죠.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만 계속하는 거 아니냐. 근데 모든 정치인들은 최대한 듣기 좋게끔 자기 정책을 말해야 되는 거긴 한데 어떤 성장과 분배와 성장은 하나다라는 얘기를 할 때 성장 이렇게 분배돼야 성장이 되고 성장이 돼야 분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분배 부분만 딱 발췌를 해서 이 사람을 토끼몰이하기 좋잖아요. 그 부분에 좀 이분이 좀 근데 사실 정치인이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발췌 편집은 이게 이분도 당하는 건데 뭐 이분이 진보에게는 보수적이고 보수에게는 진보적인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비이념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프레임이 잘 안 잡히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분을 잘 실드를 못 치고 국힘에서는 마음대로 이미지 프레임을 씌워요. 그래서 중간에서 굉장히 외롭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포퓰리스트다, 무작정 퍼주기 분배주의자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고 싶어하는 그 예들이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바로 그렇게 해서 바로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들의 어떤 어두운 그림자를 깔고 싶은 거죠. 사실 그쪽으로 이제 토끼몰이를 하고 싶은 건데 그건 좀 너무 나가긴 한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정치적 비난에 불과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이제 쭉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좀 마무리를 정리를 해가야 될 시간인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의 또 한국 정치에서 리버럴 진영의 리더들이 있잖아요.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이런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박정희, 이승만을 계승하고 이분들 계승하지 않는 것인가? 이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할 때 쓰는 제일 제가 보기에 그래도 사람들한테 가장 강력한 키워드가 뭐냐면 독재자거든요. 지금은 포퓰리스트보다도 그쪽을 넘어왔어요. 이제 국회도 장악하고 대통령도 하고 사법부도 하고 뭐 그러면 혼자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딱 어떻게 오버랩이 되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그 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독재를 펼칠 만한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독재가 우려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잖아요.
이분이 뭐 독재를 할 기회나 있었나요? 그런데 독재가 우려된다. 이거는 마치 이거잖아요. 그가 외계인일까 봐 우려된다. 저는 그거랑 똑같은 말이 논리적으로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 안 맞는다. 예. 박정희 이승만의 그런 부분은 계승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박정희 계승하지도 않았겠지만 계승할 수도 없고 민주당 소속이고 예 계승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 쿠데타를 계승해 보려고 서울의 봄을 계승해 보려고 했다가 윤석열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어떤 그 새로운 구조, 새로운 이 나라의 먹거리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박정희 이승만을 계승하더라도 당연히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는 김대중 노무현을 계승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런 차원에서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의 스탠스는 뭐냐?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에게 이념이란 게 과연 있는 것이냐?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뿌리부터 진보적이고 예전부터 진보 진영에 있었던 정치 고관여층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사람 우파인데 보면은 우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 이제 보수 쪽에 표를 줬던 유권자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도 않았고 알아볼 기회도 없다 보니까 좀 빨갱이지 하고 또 이제 싫어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이재명이 비판을 받는다면 한국의 과거 정통 보수를 지금의 자칭 보수 말고 과거 전통 보수를 너무 무비판적으로 계승하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종북 좌파 포퓰리스트로 비판을 받는 건 비판해도 되나? 이 사람을 비판한 걸 저희가 공저자들이 어떻게 말리겠어요? 맞게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재명을 비판을 하든 지금까지 이분을 반대하든 지지하든 가상의 이재명에게 이재명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너무 많았다. 예. 진짜 보수, 실용주의자 이재명 이걸 놓고 일단 비판을 하든지 말든지 지나친 비이념적인 어떻게 보면 사납고 거칠다라고도 할 수 있는 지나친 결과주의자로서 과연 이 세련된 정치를 해야 되는 21세기에 맞느냐라고 비판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지지를 받는다면 지금 이 국난 상황에서 산불 재건 그다음에 이 경제 재건 이 자영업들이 몰락하고 있고 이 고립주의가 그 횡행하는 세계 속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또다시 역병이 퍼질지 모르고 어떤 경제난이 어떤 형태로 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는 바로 이러한 비이념적인 무조건적인 결과주의자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유로 지지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지지 반대를 받아야 되겠다. 이 사람이 가상의 이재명에 대한 지지와 반대는 없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공저자들끼리 급하게 이 책을 쓴 거죠. 공저자 네 분 누구시죠?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이 책을 전체적인 그림을 기획한 서상훈 변호사, 그 다음에 저와 같이 가장 많은 분량을 쓴 박희태 변호사, 그 다음에 그 백악관에서 8년 동안 백악관 출입 기자 생활을 했었던 박형주 기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경북 TK 지역 인사들 또 4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이 같이 많은 분이 했지만 이제 그 텍스트의 대부분은 저와 본문의 대부분은 저와 박희태 변호사가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보수 이재명의 저자 홍대선 작가하고 말씀 나눠봤고요. 네, 평일 4시 50분 끝장뉴스 라이브니까요. 꼭 접속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홍대선 작가와 같이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